지금 신자유주의 관련해서 이제 한국하고 세계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일본하고 유럽 쪽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일본은 이제 지금 노사관계 정치 체제 형성되어져 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008년 이후 EU 체제 이제 재편하고 맞물리면서 노동 체제 재편되는 이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 양극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그 세부 지표들을 이렇게 가지고 한번 봤었고요. 전술적으로 상당히 뭐 참조할 만한 자료 이었습니다. 이었고 앞으로 이제 오늘 미국하고 다음에 이제 중국 하남수 선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짚어볼 일정으로 이제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뭐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전북대 사회학과의 강민영 선생님 모시고 오늘 발제를 듣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민영 선생님 모시고 발제 한번 뭐 어떻게 하셔도 예. 어쨌든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민영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그 울산 노동인권센터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평등노동자회 그 정책위원회에서 또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일단 좀 아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한국 노동운동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또 이제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사회변동, 노동유연화,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 197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또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글로벌 노동운동의 어쨌든 최근 흐름을 좀 훑는 발표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부분을 가져오고 좀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에 비하면 미국 노동운동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또 제가 직접 미국 노동운동을 어쨌든 구체적인 사례로서, 그래서 이제 뭐 활동가를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또 현장에 들어가서 참여 관찰하거나 사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관한 문헌을 읽고 이제 대학에 초청을 받은 활동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그 미국 노동운동 연구나 혹은 미국 지역 연구에 대한 전문가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좀 고민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미국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우리 운동의 전략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저항운동의 패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변동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와 좀 특수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또 기획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을 그동안 많은 이제 좌파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례로서 연구했을 때는 이제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자본주의의 어쨌든 헤게모니 국가로서 분석할 것도 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 내의 사회운동이나 저항 세력,
노조가 갖는 그 독특한 전략적인 지위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도한 국가로서의 미국이 경험했던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과 경험들이 어떻게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마 다 잘 아실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미국 노동운동 재활성화에 관련된 경험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이제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두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 차원에서의 이 재활성화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 그래서 인종화된 자본주의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글로벌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2010년대 초반이 글로벌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 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위기 국면이 어쨌든 자본이 초래한 위기였다면 노동과 사회 세력이 2010년대 초반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났고 이것이 그 이전 시기와 다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자료는 저도 이제 참여했던 그 글로벌 사회 저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예전에 이제 그 제 지도 교수이기도 했는데 베벌리 실버 교수가 이제 노동의 힘이라는 책을 쓰면서 뉴욕 타임스와 타임스 런던 그 미국과 영국 그러니까 두 헤게모니 국가의 이 신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동학을 한번 그려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는 1996년으로 종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커버리지를 좀 더 넓게 하고, 또 이번에는 사회적인 어떤 저항들, 그러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쨌든 저항 주체들을 포괄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대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자료는 2016년까지 클리닝된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 이 저항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아랍의 봄으로도 알려져 있고 혹은 중국에서 그 동남 해안 지역의 이 제조업 노동자들, 농민공들의 저항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시기가 사실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운동의 역사를 보았을 때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데이터에 따르면 바로 전간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시즘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또 극우가 부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전간기의 자본주의 위기가 사실은 이 시기에 저항 세력의 이 운동의 동학 역시도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21세기 자본주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국면은 사실은 역사적 자본주의가 20세기 초중반에 경험했던 이 전간기의 위기랑 상당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사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가 동일하게 되풀이될 것이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이 글로벌 차원의 어쨌든 저항이 분출되는 시기가 있고 이 에너지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계급 타협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러한 저항이 결국은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뭐 예를 들면은 극우와 국자의 포퓰리즘 같은 이러한 운동으로 될지는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가는 잘 알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겠죠. 이제 노동운동을 보시면은 흥미로운 패턴이 사실은 2011년에 노동운동은 그렇게까지 정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듯이 노동운동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분출을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점에 이르렀었고 그리고 이제 그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공세가 있었을 때 글로벌 북반구에서 그리고 1980년대에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반주변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소요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역사적인 국면을 통과하고 신자유주의를 경험하면서 노동운동의 쇠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반등이 2010년대에 있었지만은 이 시기에 어쨌든 2010년대 이 중요한 결절점에서 그 전환점에서 조직노동의 영향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항운동의 역사적인 궤적을 볼 때 2010년대에 이러한 글로벌 노동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부상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주체가 조직화된 노조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프레카리아트, 빈곤, 경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이러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아까의 그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글로벌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노동자 저항이 분출하고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역시도 중요한 이러한 그 노동 소유의 진앙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2016년 이후에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보면은 당연히도 이 트럼프 그리고 이 극우의 어쨌든 동원과 저항들이 당연히 이제 좀 더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한국은 좀 더 계급 타협에 가까운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시도를 했다면 거꾸로 이제는 미국과 영국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빈곤층의 저항과 소유 그리고 노동운동의 부상, 재부상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10년여간의 어쨌든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동운동에 대해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쨌든 신자유주의 세계와 사회 변동에 대해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자유주의 세계와 또 금융학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탈산업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조직노동의 쇠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의 그 신자유주의 사회 변동의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1960년대 말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이 시기에 이제 미국과 독일, 일본 간의 선진 산업 국가들 간의 경쟁이 격화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에서 노동 소요가 다시금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70년대에 사용자들은 공세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사용자들도 어쨌든 조직 노동과의 대결, 그래서 이제 계급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70년대에는 조직 노동이 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80년대에 오면서 이제 이 자본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긴축 정책들을 하게 되고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될 때 사실은 1980년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초기의 핵심은 사실은 조직 노동을 탄압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와해 전략을 구사를 하고 그래서 조직 노동을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탈산업화나 금융화의 경향은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이게 좀 더 본격화되고 가속화되는 시기는 80년대, 90년대를 가면서 더 구체화되고 그러나 적어도 80년대의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미국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레이건, 대처 이 핵심은 사실은 조직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서 드디어 이제 이기는 장면이 오는 거죠. 사용자와 국가가 이기는 장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삭감되고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가 됩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이제 이 시기부터 탈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조업 생산은 해외로 내보내고 그러면서도 금융이나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러한 탈산업화의 긴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갖는 의미는 바로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모든 나라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되면서 이 무역 적자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기축통화 국가로서 화폐를 기축통화 세계 경제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구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중 간의 구조가 그런 거죠. 중국이 생산을 담당하고 미국은 서비스,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 이제 해외로 이전을 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달러를 중국으로 유출된 달러가 사실은 다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달러가 환류되는 이제 이런 경제가 형성되는 시작이 되는 게 사실은 90년대 중반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와 갖는 특징이 일단은 초기에는 조직 노동을 탄압하는 문제였고 이게 90년대 중후반으로 와서는 이 자유무역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자본과 노동의 어쨌든 이제 계급 갈등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이었던 게 바로 이제 항공 관제사 파업이었고 물론 이제 이 관제사 직종은 좀 더 이제 중산층에 가까운 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 70년대까지 이 미국의 어쨌든 그 강력했던 조직 노동의 이제 패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이제 이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양보 교섭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를 들면 생산의 세계화의 중요한 지표로서 많이 언급이 되는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 총액을 보시면은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액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이 금액이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이런 세계화의 국면이 사실은 2000년대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이 주례 토론회 하남석 스님도 이제 오셔서 아마 발표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남석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제국의 충돌인가요? 예, 그 책에도 이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자유무역 질서의 어떤 형성에 있어서 미중 간의 어쨌든 관계가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미국 그 민주당은 그러니까 클린턴 초기만 하더라도 이 일종의 이제 인권 외교를 구사했고 그래서 이제 최애국 대우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인권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 체제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낸시 펠로시 같은 사람들이 되게 그 당시만 해도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제국의 충돌 책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로비를 하는 거죠. 중국이 이제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해서 미중 간에 어쨌든 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싶어 했었고, 당시에 이제 미국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저부가 가치 제조업은 중국에 넘겨주자. 그러니까 멕시코나 중국으로 이런 저부가 가치 제조업을 넘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유지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그 맥북이 있는데, 그냥 맥북을 요즘은 다 그냥 중국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안자들의 생각과 달리 다 나간 거죠. 저부가 가치 제조업이나 고부가 가치 제조업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한 거고, 사실 이거는 미국의 당시의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제 이 국면을 지나면서 이제 21세기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서 이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잘 아시겠지만 이 중국의 호황의 가장 큰 수혜자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한국, 대만인 거고, 또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은 싼 값에 이 제조업 물품들을 하고 자신들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중국은 다시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달러로 환류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러한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결국은 미국 경제에서 갖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산의 해외 이전은 70년대부터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예를 들면은 노동운동이 강했던 중서부 지역에서 남부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그 이전에 있었고,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사실 이제 생산이 세계화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경제 성장의 기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죠. 미국과 서유럽에서 생산 탈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많은 생산이 이제 동아시아로 이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국면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생산의 해외 이전이 70년대, 80년대도 있었지만은 이제 90년대 그리고 이제 이런 미중 간 협력 체제가 구축된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많은 이제 제조업의 기반이 미국 내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했을 뿐, 그리고 트럼프는 막 공세를 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없이 미국이 지금 제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미중 간의 그 경쟁, 특히 지정학적인 갈등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리쇼어링이 지금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되고 이렇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 미중 간의 갈등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당연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고,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이 종식되는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요한 대응 방식은 이제 우리도 산업 고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원래 이제 저부가 가치 제조업을 해외로 이전을 시키고 우리도 이제 제조업 기술의 고도화 전략을 취하고 그래서 뭐 중국 제조 2029 같은 이제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미국의 자본가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그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 지정학적인 갈등으로까지 이제 불거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글로벌 가치사들 내에서의 경쟁은 여전히 되게 첨예한 문제이고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의 산업 기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조업이 다시금 이렇게 부활을 하고 이 산업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금 이제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을 늘리고 이제 이러한 어쨌든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 한국에도 이제 소개가 되는데 아론 베나나브라는 그 자동화 노동의 미래라는 책을 쓴 그 학자도 좀 비슷한 견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사실은 미국이나 특히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산업 정책을 통해서 다시금 어쨌든 이 경쟁력을 갖추려는 시도들이 이 저성장 국면을 좀 반등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이 신자유주의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저희가 종합해 보면은 70년대부터 시작된 탈산업화가 있고요. 80년대에 그 촉발되었던 어쨌든 조직노동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노동운동의 쇠퇴, 그리고 9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이 자유무역의 확대, 그리고 이제 좀 더 통합된 어쨌든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부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로서 미중 협력 체제가 이제 지난 20년 동안 구축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노동 계급이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지 않는 이제 실질 임금의 저하가 사실은 80년대 초반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데이비드 하비가 쓴 그 신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하비가 이제 볼티모어에 이제 살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었고 저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제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볼티모어라는 도시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하비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이라는 책을 80년대 말에 출간을 했고 한국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티 조건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막 유명했던 포스트 모던에 대한 담론이 사실은 미국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볼티모어 경제가 탈산업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주의 황금기에 도시에 있었던 노동 계급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네. 물론 뭐 이제 그거는 꼭뭐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항구의 기능, 예를 들면 볼티모어 항의 이제 기능이 많이 이제 쇠락을 하게 되면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이란 책에서 데이비드 하비가 이야기하는 볼티모어는 뭐냐면 이제 도심이 황폐화됩니다. 네, 도심이 황폐화되고 슬럼화가 되니까 이 그 도시를 도시에 있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 재개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심지를 재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고 쇼핑몰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그 도심지 재개발, 어번 리디벨롭먼트를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화의 중요한 이제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이미 이제 경쟁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고 해외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이런 데와의 경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80년대에 경험했던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화라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그 볼티모어라는 도시에 흑인들의 어쨌든 이제 빈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인 중산층들은 도시를 떠나서 이제 교외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외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교육과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는 왜냐면 이제 한국과 달리 미국의 학교들은 그 지역에서 걷는 세수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돈이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떠나고 학교의 질이 떨어지니까 또 그 지역 사회가 쇠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흑인들 중에 또 따라가는 거죠.
중산층들이 있는 교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 교외 지역에서는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도심을 탈출해서 이 중산층 지역에 정착한 흑인들은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속 돈을 벌지 못하죠. 그들에게 집을 판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예,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쨌든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실질 임금의 감소 그리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에서 이 인종화된 불평등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미 이제 이 신자유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졸 학력이 아닌 고졸 학력의 노동자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볼티모어가 탈산업화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연구를 해보니까 백인 그 고졸 학력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예를 들면은 도시에서 괜찮은 일자리, 예를 들면은 그 상업 지역의 이제 건설업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도심지를 재개발하면서 계속 이제 그 일자리도 생기고 또 수익성도 괜찮고. 근데 이제 그런 직종을 예를 들면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노동자들에게는 그 일감이나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또 노동시장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인종 불평등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슬럼화된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이제 늘 발생하는 문제가 범죄율이 치솟고, 예, 이 빈곤의 문제가 인종의 문제랑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선택한 방식은 바로 대량 투옥입니다. mass incarceration이라고 얘기되는. 그래서 이들을 가두는 거죠. 특히 이제 남성 노동자들을 가두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낸시 프레이저의 책에 보면 아마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색인종, 예를 들면 흑인 여성들은 일터로 내몰고, 거꾸로 흑인 남성들은 감옥에 가두는 거고.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실제 그 감옥 관련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그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떤 그 흑인들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백인과 달리 그 흑인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 뭐 훨씬 더 강한 제재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소한 어떤 인종 차별부터 해서 훨씬 더 이제 흑인에 대한 어떤 범죄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사실은 2010년대에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나 혹은 뭐 그 폴리스와 관련된 여러 저항들, 그러니까 왜 이제 그 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뭐 강제 진압 혹은 뭐 심지어 이제 그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defund the police, 그러니까 그 경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들이 어떤 구호로 될 만큼 이런 게 있었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왜 미국이 2000년대 초중반에 테러와의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막 늘렸던 이제 예를 들면 민간 용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나 작전에 투입됐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경찰로 이제 넘어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뭐 defund the police 이런 구호를 외칠 때 되게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이 테러와의 전쟁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국내에서의 어떤 폴리스 문제로, 치안 문제로 그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문제는 뭐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따로 넣지는 못했는데 인종 불평등 문제랑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와 저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백인 노동자에 비해서 흑인 노동자들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도 그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0년대에서 2000년대를 경험하면 지나면서 불안정 노동자의 규모가 점차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독립계약자나 혹은 우리로 치면 사내하청과 같은 에이전시 워커들, 이런 사람들의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말씀드릴 어떻게 보면 미국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랑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졌죠.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서비스 직종에 좀 더 양극화된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비스 직종 중에서도 고숙련의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전문직이나 이런 서비스 직종이 있고, 저숙련 직종에 또 서비스 직종이 늘어나면서 이 불안정 노동의 증가가
다시금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이러한 신자유주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미국의 노동자 저항의 빈도 역시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업 관련된 통계를 이제 어떤 계급 간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 문제라고 보았을 때 사실은 물론 이제 통계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좀 변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미국 전통적인 의미의 어떤 작업 중단으로서의 파업을 조직화하는 힘이 사실은 지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많이 낮아진 것을 저희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마 피케티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미국 내 상위 1%의 소득 비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2000년대 이후에 미국의 상황을 도금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1940년대 후반의 노동운동 부상의 이전에 어쨌든 그 정도의 불평등 수준에 지금 이르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인종 간의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저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내,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미 제조업 생산 입지 이동이 싼 노동력을 찾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산업지대에 있다가 노조가 강성해지니까 남부로 이전했다가 그러다가 더 싼 노동력을 임금을 찾아서 멕시코로 이전하는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RCA가 아마 라디오 만드는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 라디오나 뭐 텔레비전. 근데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이제 미국인들은 TV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이제 중국 TV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볼 때 사실은 이런 제조업 고용 비중은 미국은 이 오렌지 색깔에서 알 수 있지만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반면에 한국은 증가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에서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자 대투쟁, 한국에서 전투적 노동운동의 부상과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리고 한국도 사실은 이러한 노동의 도전에 직면해서 이제 자본가들이 예를 들면 생산 기지를 재편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전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 탈산업화, 조직노동의 쇠퇴, 그리고 자유무역의 확대, 이제 이런 키워드 속에서 결국은 이제 노동의 변화 역시도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노동자의 구성 역시도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주도권을 쥐게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 그러니까 CIO 계열의 노조들이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과거 이제 제조업에서 반숙련이나 미숙련 노동자들을 조직을 해서 이들을 가지고 갖고 있었던 어떤 거대한 노조의 힘은 사라지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국 노동운동에도 잘 알려진 바로 미국 노동운동의 재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책이 지금 미국의 뉴욕 시립대에 있는 루스 밀크만이라는 이제 여성 노동사회학자가 있고요. 이제 이분이 이런 이제 이주 노동자 관련된 미국에서의 이런 히스패닉 이렇게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운동을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은 제인 맥 엘러베이 뭐 이런 분인데 또는 뭐 맥클립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유명한 노조 활동가였어요.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아마 루스 밀크만이 지도 교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노쇼,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사실은 많이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책은 이제 에릭 블랑이라는 이제 좀 더 젊은 학자이고, 이분은 이제 미국 내 교원 노조 파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잘 아시겠지만 201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학생운동이 다시금 부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운동가들이 우리가 예전에 저희 이제 선배 세대 연구자나 활동가들의 경험에 보면 이제 현장 이전을 하는 것처럼 이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어쨌든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중등 그 교원이 돼서 그 지역사회와 학교를, 그러니까 학교는 노조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회운동적인 노조 운동을 실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사실은 이 그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를 Justice for Janitors는 이미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은 한국에서 90년대 초반,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할 때 이미 민주노총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었죠. 이 전미 서비스 노조의 여러 활동이나 이제 이 활동 이 미국의 이 저임금 서비스 부문 노동자 조직화 경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뭐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뭐 학생 운동이나 뭐 이런 이제 진보적인 사회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른바 전략 조직화 활동가로 투입이 되는 거죠. 대학을 마치고 전략 조직화 활동가로 투입이 돼서 이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평조합원들과 이제 연계를 맺고 자발적인 저항을 하려고 했었고 이거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 노조가 되게 관료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미 70년대, 80년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노총은 이 당시에 예를 들면 AFL-CIO 보면은 훨씬 더 전투적인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관료화가 심각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런 전략 조직화 활동가들을 풀어서 노조도 개혁을 하고 현장도 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국적인 의미의 사회운동적인 노조고 이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한편으로는 노조가 너무 보수적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역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이제 볼티모어가 그런 이제 리빙 웨이지 캠페인에 되게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인즉슨 볼티모어 지역의 그런 기존에 있었던 노조는 너무나 힘이 약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도심 지역에 있는 흑인 빈곤층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그랬을 때 노조 활동가들이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옵션은 뭐냐면 노조를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커센터라는 이런 조직들을 만드는 걸 고민했어야 됐고 당연히도 흑인들의 어쨌든 리더로서 예를 들면 그 지역사회 교회 이런 데와 연계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이제 80년대 말에 경험했던 이러한 그 저임금 노동자 조직화는 사실상 또 이민자를 조직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을 노동운동으로 조직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노동운동의 가장 큰 역사적 성공으로서 30년대의 그 미국 노동운동의 성공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민자 조직했던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 그때는 그 사람들이 2등 시민으로서 미국 안에서 차별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종적인 범주에서는 사실은 뭐 이탈리아계나 이런 사람들이 마이너리티였던 거잖아. 아이리시나. 이들을 잘 조직을 해서 통일된 노동운동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65년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의 물결이 일어나고 히스패닉계나 이제 이런 노동운동 그 새로운 이제 노동자들이 됐을 때 이제 이들을 조직해서 우리가 재활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되게 제가 생각할 때 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1930년대 이런 노동운동에 성공했을 얘기하는 게 급진주의를 유럽의 이민자들이 갖고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은 그런 점도 훨씬 더 약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민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고 비슷하게 이런 라틴 아메리카계 이주 노동자들의 운동을 볼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사회는 훨씬 더 미국에 비해서는 그런 뭐 사민주의 정당이 됐든 뭐 좌파 운동이 됐든 노조 운동이 됐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사실 그 경험들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또 이런 이제 노동 운동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노동 운동에 대한 어쨌든 앞으로의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노동 운동의 대안이 사실은 이 시기 80년대 후반부터 얘기됐던 이 전략 조직화의 경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간접고용과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질 사용자와 법적인 사용자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우리는 결국 이제 실질 사용자로서 빌딩 소유주들과의 교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다사용자 그 교섭을, 그러니까 다수의 빌딩 사용자와 노조가 이제 대표를 해서 교섭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노조들이 CIO 계열의 노조라기보단 AFL 계열, 그러니까 직종별로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큐페이션 베이스의 노조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전통의 노조들에서 많이 이제 그 노조를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해서 이제 새로운 뭐 빌딩 청소나 뭐 이제 이런 이제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시도들이 특히 이제 LA에서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 재활성화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배경이 바로 그 당시에 많이 얘기하던 서비스 모델과 조직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전략 조직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조직화고 기존의 노조는 서비스 모델이다. 조합원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이게 이제 한국 노동운동의 용어로 하면은 자판기 노조죠.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들한테 원하는 거 뚝뚝뚝 눌러서 시키는 이제 그런 혹은 뭐 이제 영어로 하면 do nothing unionism.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조고 실제 이제 한국도 예를 들면은 노사 관계가 안정화되고 일정하게 이제 계급 타협이 제도화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혁신해야 된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조가 더 이상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국 역시도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노조 활동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노조라는 조직이 갖는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급 투쟁을 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와 같은 일사불란함과 규율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실제 예전에는 전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계급 전쟁을 실제 이 조직이 벌였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군대는 속된 말로 까라면 까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노조는 그 조직을 또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인데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군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미국 노동운동의 대답은 제가 생각할 땐 이러한 조직화 모델이라는 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90년대 이후에 많은 노동사회, 저 같은 이제 사회학자들은 노동운동 사회학을 연구를 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미국 노조 운동이 어떻게 재활성화를 하고. 반면에 이제 유럽의 노사관계나 사회학자들이 볼 때, 연구자나 사회학자들이 볼 때는 쟤네는 뭔가 제도화된 방식을 얻어낼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의 저항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노조 민주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좀 원론적인 혹은 또 중요한 고민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훨씬 더 제도화된 어떤 노동계급의 역량이 취약한 것은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MZ세대 노조운동을 자꾸 이제 보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교원들이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학교가 우리의 사용자기도 하지만 이게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그러한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교사노조의 파업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카고 교원노조 이런 데가 제일 유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교원노조도 예를 들면 유색인종 여성이 그 노조의 위원장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으로나 어쨌든 그 접근법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2010년대 이후에 미국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상호 교차적인 노동운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급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젠더,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는 어떤 조직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민자들의 2세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활동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2018년 미국의 교사노조 파업이 많이 보도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에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뭐라 그러죠?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에서 발생한 일종의 이제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주들, 웨스트 버지니아나 오클라호마나 이런 주들이 사실은 교사의 급여가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사로 여기 있다가도 다른 주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갔던, 여기에 투입이 됐던 많은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 활동가들이 이제 대중동원을 위한 그 자발적인 파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레드 스테이트 리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조직화 경험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들이 원했던 건 결국은 뭐냐면은 실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그 일종의 리더십 지도부를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구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세기 사회운동에서 디지털 미디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갖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갖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결국은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는 힘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파업을 하면은 그 지역사회가 멈춥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맨날 하는 게 차로 아이들을 나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학교가 마비가 되는 순간 이 사회적인 분업에서 전략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이 교사 혹은 교원들의 영향력이 바로 파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치 1930년대에 GM의 노동자들이 연자 시위를 벌였을 때 공장이 올스톱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그 교원 노조의 파업 역시도 그 지역사회에 막대한 이제 파급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노동운동의, 미국 노동운동의 어떤 그 구심점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서비스업 안에서도 바뀌죠.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가 월마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000년대. 그 한국에서는 그 영화 카트로 나오는 이른바 이제 마트 노동자, 그리고 그 노조가 조직이 되고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노사관계가 안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도 월마트 조직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10년대 초나 들어가게 되면은 맥도날드 노동자 조직하고 Fight for 15, 최저임금 $15 운동, 한국의 최저임금 1만 원 운동, 알바 노조나 뭐 예를 들면 청년 유니언의 시기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2010년대 후반으로 오게 되면 이른바 긱 노동자 조직화, 공유경제, 처음에는 공유경제 노동자에 대한 얘기였다가 이게 오늘날 얘기로는 플랫폼 노동 조직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월마트가 되게 중요했을 때는 사실은 되게 그 나름 충격이었던 거죠. 그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고용 사용자가 GM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아마 노동연구원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GM과 월마트의 이 고용 규모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게 9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요한 어떤 신자유주의 2단계 중요한 어떤 전환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세계화되는 국면에 있어서 이미 이제 이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 그리고 이제 이 월마트는 사실은 또 서비스업이지만 또 세계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 상품 사슬을 따라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때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상품을 들여오는 그 지역의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존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유통자본에서의 그 노조 조직화 문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최대 사용자 혹은 노동운동의 주요한 어떤 전략적인 그 거점 혹은 이슈가 변화하게 되고,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마존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혹은 이제 물류 노동자 조직화 문제로 가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한국이 되게 베스트 케이스로서 많이 해외 활동가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그 안전 운임제나 이런 경험들이,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뭐라 그러죠? 초크 포인트라고 얘기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그 노드와 결절점을 노동자들이 장악함으로써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노동운동의 간판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크리스 스몰이나 캐런 루이스 같은 유색인종 남성 여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미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얼굴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보면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사연들을 보면요, 그 한국의 8, 90년대의 노동운동 조직화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 몰이 조직하러 갔다가 해고되면 계속 공장 앞에서, 공장이 아니라 물류창고죠. 앞에서 동료들을 조직하고 계속 이제 파업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노조를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2022년 4월에 이게 이제 그 뉴욕의 스태튼 아일랜드 그 지부일 텐데, 거기서 이제 그 JFK 지부였나요? 거기서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전미 노사관계위원회 인준을 받은 노조가 이제 그 뉴욕에서 만들어지고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맥클리비 얘기로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조직화의 경험이 있죠.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노동운동의 그 주요한 지표로서의 조직률에는 반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 조직화의 시도가 8, 90년대에 있었는데 반등이 없어요. 조직화에 있어서 그 노조 조직률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그 맥클리비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결국은 이제 가난하고 평범한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애드버카시 모델이라는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고요. 동원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동료 노동자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지가 없이 활동가 중심의 어떤 투쟁을 해서 우리로 치면 일종의 간부 파업이나 이런 이제 캘린더 일정을 쭉 소화하고 이제 이런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조직화, 그러니까 전략 조직화가 진정한 의미의 조직화가 아니었다는 것이 맥클립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럼 왜 그게 진정한 조직화가 아니었냐? 결국은 노동운동이 잘 되려면 현장에 있는 대중을 조직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 가보면 유기적 리더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장 노동자들한테 신망을 얻고 있고, 그들의 여론을 주도하고, 실제 그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평범한 노동자이지만은 이들의 어쨌든 비공식적인 리더들이 있고, 결국은 이런 유기적인 리더들을 훈련된 활동가들이 만나서 이들이 같이 싸울 때, 이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이른바 이제 계급과 구조의 기반을 둔 노동자 조직화가 되고, 이 말의 핵심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생산 현장을 장악해서 파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어떻게 보면 백투 더 베이직 같은 얘기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미국 노동운동의 경험은 30년대, 40년대 미국 CIO의 조직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전략 조직화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국의 그 노조 조직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부문은 예외입니다. 공공부문과 특히 이제 민간 부문의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특히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반등,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노조 조직률이 왜 중요한 지표가 되냐면, 이게 거의 반대거든요. 아까 봤던 우리가 소득 불평등과 이 노조 조직률을 같이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노동운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1980년대 이후로 보게 되면은 노동운동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미국 사회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동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복원하고 그 힘을 강화하고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제 해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맥클리비가 쓴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노동운동 재활성화 시도는 80년대 후반부터 있었고, 실제 성공도를 거르죠. 예를 들면 LA에서 히스패닉 계열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그 실험이 성공을 하고 한국도 참조를 합니다. 저는 그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한 성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냐, 전체적으로 왜 노조 조직률 반등이 없느냐 그랬을 때, 당연히 세계화, 탈산업화, 사용자 공세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전략 조직화를 주도했던 예를 들면 존 스윈이나 이런 사례적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노동운동 그 리더들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자 요인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게 바로 알린스키의 조직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래그마티즘으로는 안 된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알린스키 모델을 적용을 해서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노조가 힘이 없어요, 그죠? 신자유주의 국면에 와서 이제 우리말 듣지도 않고 속된 말로 CR도 안 먹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노조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일종의 이제 코퍼릿 타겟 캠페인이라고 얘기되는 모델인데요. 이런 코퍼릿 캠페인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건드려서 노동운동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전통적인 모델은 결국은 파업을 조직할 수 있는 그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고, 이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리더들을 조직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파업을 조직하는 어떤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퍼릿 캠페인 스트래터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맥클립이나 이런 좀 더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활동가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의 조직화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고용관계 혹은 노사관계를 상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파업도 안 되고 단체 결속도 힘드니 노동자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것은 약점을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예를 들면은
이들의 평판을 깎아내린다거나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맥클리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코퍼리 캠페인 스트래터지에 대한 비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AFL-CIO나 전미 서비스 노조, SEIU 이런 노조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얻지는 못하고 있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우군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민주당이나 이런 어쨌든 정치인들이. 근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뭘 얻어낸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그 미국의 민주당이 레버리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탈산업화로 인해서 미국의 백인 노동계급은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게 2010년대 중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의 많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클린턴 시기부터 해서 자유무역을 확대를 하고 이게 우리의 부를 증진시킬 거라고 했는데 제조업 기반이 다 날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미국의 노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이 우파 포퓰리즘이 부상을 하게 되고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노조위원장의 연설 같아요. 실제. 예. 그래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위협 서사,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이제 그러냐?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이주 노동자랑 그 미국의 예를 들면 백인 블루칼라 노동계급이 경쟁을 해서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졌냐? 그랬을 때 그 루스 밀크만의 그 최근 책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주 노동자가 증가해서 노동운동이 약화된 게 아니라 노동운동이 약화된 결과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도 늘어나고 노조도 힘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보면은 안 좋은 일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경험을 분석해 보면은 일단 사용자들이 노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육가공 업체가 되게 괜찮은 일자리였거든요. 미국에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이 일자리가 이제 안 좋은 일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 노동자들은 이 일자리를 떠나죠. 그러면은 이 과거에는 그 유니언자 되게 괜찮은 일자리였던 이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가 되면서 이 일자리를 채우는 거는 이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백인 노동자가 의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대체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인과적인 설명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사용자들이 이 일자리를 되게 안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노동운동의 악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급 투쟁에서의 패배에 따른 동시적인 결과인데 우리가 그거를 원인과 결과로 혼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도 계속 이제 미국 노동운동부터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노동운동은 이런 인종통합적 노동운동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브레드 앤 버터 유니언이죠. 그러니까 실리주의 노동운동의 대표인 곰퍼스가 얘기한 게 곰퍼스가 이주 노동자를 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인도 그런 이주 배경의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들어오고 나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입각을 한 게 이제 보나치치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한 분단 노동시장 이론이 있는데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인종적으로 분열될 때 인종적인 다수자들은 예를 들면 백인 노동자들이 사용자랑 연대를 해서 이제 흑인 노동자, 유색인종 노동자들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들이 이제 우리들의 파업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미국 어떤 급진 노동운동의 부상이라는 거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서 인종통합적 노동운동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의 하나의 예행 연습으로서 30년대 노동운동이 있었고 이 노동운동은 인종통합적인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비슷한 시도, 노동운동이 분열이 됐는데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분열에서는 사실은 계급뿐만 아니라 인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종적인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되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한국에도 좀 앞으로 이제 벌어질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 인종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신자유주의 문제랑 좀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상당히 뭐랄까 2000년 초반에 미국 노동운동 관련해 갖고 뭐 얘기도 좀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이랬고 그 이후에 미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일단 들어본 적이 저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맞물려고 이 추세나 조직화 형식이나 뭐 이 양식, 뭐 투쟁 양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좋은 계기였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실 말씀 무엇이든 좋습니다. 야, 앉아 계신 분도 저는 예. 제일 마지막에서 말씀하셨던 거 이주 노동자가 많아져서 그 경제적 불평등이랑 이런 게 노동운동이 약화된 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 이주노동자의 역사를 물론 이제 미국에서 보면 뭐 70년대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1900년, 20년대, 30년대, 40년대 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자가 바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런 그걸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소위 학교 출신 학출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학교 이런 데로 가서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이렇게 뭐랄까 죄송해요 제가 말을 분화르도 운동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얼마나 사회가 경제가 나빠졌으면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상황을 만약에 놓고 보면 얼마나 사회가 더 나빠지면 나빠져야 그 출신 그 사람들이 좀 깨어있는 아니고 어쨌든 그 활동가들이 뭐 공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그래서 그게 어떤 한 지역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말씀드렸던 책의 이제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서 백인 노동계급에게 일이 없고 그 말은 국경을 닫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면은 백인 노동계급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면은 산업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그 노동계급의 일자리, 특히 제조업 부문이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요한 주장 혹은 이제 이러한 이민자 위협에 있어서 이민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이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민자가 늘어나고 노동운동이 쇠퇴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니까 예를 들면 이민자가 증가하는 게 사회과학에서 독립변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이 쇠퇴하는 게 종속변수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한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3의 변수가 있고 그 제3의 변수가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사실은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 이민자 위협 서사에 동의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실제 노동시장 안에서 비슷하게 경합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같은 직종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배제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은 또 그게 사실은 미국 노동운동에서 그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인종 간 갈등, 그러니까 백인 노동자들은 흑인 노동자들이나 유색인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파업할 때 대신 일자리를 하는 파업 파괴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사대 같은, 뭐 구사대까지는 아니지만 파업 파괴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급적인 이익이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배타적인 태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루스 밀크만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주장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과연 이제 그런 인종 노동계급 내 인종 간 갈등을 통해서 연대가 약화되고 배제되었는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이 흑인 노동자나 유색인종 노동자와 연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국면에서는 인종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이제 노조를 지키기 위한 입장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결코 이제 노동운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인종 배타적인 노동운동이 이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교사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9개월치 월급을 받고요. 물론 대학 교수도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도 1년에 9개월치 월급을 받고 3개월은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수들은 월급이 좀 됩니다. 교사들은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교사들 중에 여름에는 목수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네, 그럴 정도로. 그래서 미국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전국화된 어떤 커리큘럼이 있지 않죠. 그래서 학교마다 배우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학군은 우리나라처럼 학군지가 이렇게 행정구역과 잘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되게 분권화돼 있고, 커리큘럼도 다 다르고, 돈도 다 지역사회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왜 미국도 이렇게 뭐 중산층이 사는 지역이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고, 그래서 한국인 이민자들이 혹은 뭐 재미동포들이 왜 이렇게 그 중산층 사는 지역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데 가면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있는 공립학교는 좀 더 상황이 나으니까.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티모어 시내에 있는 공립학교다. 큰일이죠. 일단 애들이 학교를 잘 안 나오고요. 애들이 잘 학교를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하도 도시의 범죄율이 높으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위험해서. 범죄에 노출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중요한 사회학적인 연구가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학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월가 점령 시위나 혹은 이런 이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경험한 세대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교원이 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적인 맥락과 비슷하게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불안정 노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건데, 그럼에도 이 공립학교가 그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죠. 뭐냐면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노조에는 뭐 미온적이거나 비판할 수는 있어도 자기 자녀를 보내는 학교를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것인가. 그랬을 때 사실은 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러한 지역사회에 쭉 흩어져서, 그러니까 교원을 어쨌든 노조로 조직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공립학교 자체를 좋은 데로 바꿔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왜 아이패드 교과서 처음 도입했다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책값이 하도 비싸서 공립학교들 중에 아이들한테 교과서를 못 나눠주는 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아이패드를 사는 게 싸겠는걸?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코로나 때도 그러니까 훨씬 전 얘기였죠. 2010년대 초반에 그 아이패드를 책으로 도입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맥락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여건이 좋지 못한 공립학교는 아이들한테 교과서도 못 나눠주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보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됐을 정도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의 교육 체계나 특히 공립학교가 갖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이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카고 교원 노조나 뭐 미국 그러니까 뉴욕의 교원 노조나 이런데 어쨌든 노조 조직화의 모델은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열악한 곳에 가서 조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적인 의미의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커뮤니티 유니언의 개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교원을 조직한 왜냐면 교원들이 불만이 워낙 많은 거죠. 뭐 성과급도 제대로 안 주고 급여도 워낙 낮고 그 직무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정규직이 아니니까.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쨌든 시카고 교원 노조 같은 데를 또 모델로 해서 이제 이거를 좀 파급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첫 번째 질문으로 그 교원은 뭐 교사 자격증 같은 거는 우리 같으면 뭐 그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뭐 교원 자격증이니까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직접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명 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특히 그런 이제 언더펀디드 된 되게 이제 뭐 흑인 커뮤니티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들이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미국엔 좀 뭐가 있냐면은 교육 관련된 컨설팅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우리에 비해서는 또 좋은 점은 자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장들 중에 좀 이렇게 젊은 뭐 예를 들면 제 나이 때 30대나 40대가 교장이 돼서 좀 뭐 교육 혁신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그렇게 이제 교원 경험을 한 다음에 많은 경우에 커리어 빌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교육 관련된 NGO라고 하기도 그렇고 컨설팅 업체라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고 그쪽에 좀 많이 가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교원이 된 다음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자격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월급이 워낙 낮으니까 이제 할 때 그 석박사 과정이 있으면 급여를 좀 올려준대요. 그래서 미국 교육대학원에 교사들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미 그런 대학원 졸업 통계가 있는데 교육대학원이 보통 한 10년 박사과정이 11년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허수라는 거죠. 왜냐면 많은 경우에 임금 인상을 위해서 적을 걸어두고 다니는 척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한국에 비해서 좀 다양한 그런 커리어 레더가 있고, 한국처럼 이제 커리큘럼도 중앙집권적이고 교사의 경력 형성도 이렇게 중앙집권적이진 않고 되게 다원화되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인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교사가 정규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놀랍니다. 네.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교원이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을 잘 못 해봤기 때문에. 야, 어째 안 망하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두 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 조직화 모델에서 위로부터 활동가들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는 주로 연맹, 산업, 노조 상층부가 주체인가요? 그리고 그럼 활동가의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80년대, 90년대 그 전략 조직화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4년제 대학, 특히 이제 좋은 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하고 이제 투입이 될 때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한데 그 전략 조직과 활동가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AFL-CIO든 혹은 뭐 처음에는 이제 전미 서비스명, 그러니까 이런데 노조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층부고, 그 상층부가 이제 미국에서 말하는 인터내셔널 유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DC의 본부가 있는, 어디 큰 본부가 있는 그런 이제 인터내셔널 유니언 차원에서 일단 채용을 하고요. 채용을 하면 이제 그들을 되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민주노총이나 금속에서 배우려고 했던 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학생운동을 졸업하고 온 활동가들을 훈련시키려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일하는 게 한국과 달리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왜 그 예전에 교섭 같은 거 나가면 되게 양복 쫙 빼입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노조 그 활동 그 교섭 대표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사실은 이 서비스 연맹도 그러한 어쨌든 전략 조직화 활동과 채용에 있어서 이제 상층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채용이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산업 차원에서 실제 어디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도 이제 그 뭐 서비스 연맹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특정 도시로 오게 되고, 이제 거기 활동가들이 경험을 쌓고 또 가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한국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한국과는 달리 그래도 좀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커뮤니티 오거나이징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뭐 학생운동 조직화 경험을 하는 거 비슷하게 거기서도 당연히 지역에서 뭐 캠페인도 하고 왜 이렇게 막 그 캔버스로 그냥 그 문 두드리고 가서 뭐 이렇게 투표 지지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게 미국은 그런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정통들이 있어서 의외로 또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급진주의의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표를 뭐 한 표를 뭐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미의 어떤 결사 활동들은 또 좀 오픈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 이거 조금 더 핀트가 다를 수 있는데, 돈을 좀 잘 내는 것 같아요. 운동 조직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워커 센터를 만든다 그랬을 때 훨씬 더 좀 민간을 통한 어떤 기부, 그걸 통해서 자금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보다 좀 열려 있는 그 정도를 좀,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 내지는 이제 경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이어서 질문 정말 흥미로운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DSA 등의 조직에서는 주로 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되는 법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교사 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저도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고 저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DSA가 그래도 이제 가장 성공한 미국의 조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자코벤 같은 잡지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은 리더십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고학력자 활동가들의 어쨌든 주요 루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되게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교사라는 직종도 그런 거잖아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그 대도시에서 급진주의를 경험하고 운동을 경험하는, 이제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사실은 이미 이제 당연히 남부나 이런 데 뭐 중서부 지역으로 투입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주로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의 격차를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한국만큼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쨌든 뭐 꼭 엘리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노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랬을 때 교사는 오히려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 대졸인 직종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꼭 예를 들면 교사 직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어쨌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제 자코뱅이나 이런 데서 노력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 물류 창고의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쉬운 영어로 글을 쓰고 쉽게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노조 조직화의 뭐 ABC, 뭐 사회주의 ABC, 이제 이런 책자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스스로 이런 이제 미국의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쉬운 언어로 소통해야 되고 유기적인 리더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장 노동자들이 자코뱅을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비슷한 결론인 것 같은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고, 다만 이제 그 교사 직종이 갖는 어쨌든 전략적 중요성은 좀 오래 얘기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 노조가 계속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에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보수적인 어떤 노조의 어떤 이제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도 그려지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전략적인 거점이고,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물류센터나 이러면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조직화 얘기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DSA가 사실 워낙 큰 조직이 돼서 이 조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뭐 참여하지도 않았었고,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미국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별 전통이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카고가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저스티스 포 제니터스나 이거는 철저하게 LA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의 조건으로서의 어떤 다양한 인종, 히스패닉이 계속적으로 그 유입이 됐고,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이민이 공식적인 이민이 규제가 되던 시기에도 그 브라세로 프로그램이라는 어쨌든 농업 위주 노동 프로그램에서 존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어떤 벤치마크나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특정 이제 도시의 활동가들이 어떻게 좀 성공의 경험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오늘 주신 질문을 가지고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국 노동운동의 전략 조직화 경험이 한국 노동운동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맥클리비를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조직화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맥클리비 말도 결국 그 전략이 잘못됐고, 진정한 조직화는 뭐 현장의 노동자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들 중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유기적인 리더들을 노조 활동가들이 잘, 그들과 어쨌든 연계를 구축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운동 역사를 보면은 성공한 조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물연대, 뭐 울산 플랜트 노조, 혹은 뭐 이제 전국적인 플랜트 노조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현대차 비정규직의 초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 그런 유기적인 리더들을 조직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2000년대 초반의 한국의 그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은 맥클리비의 기준으로 볼 때 조직화에 가까웠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한국의 미국 노동운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저는 리더십하고 인건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좀 더 고상한 얘기니까 그 문제부터 하면은 제가 뭐 정파 등록제를 하자 민주노총에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전략 조직화를 이야기한 그 당시 그걸 주도했던 세력들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요. 맥클리비의 주장은. 그리고 또 실제 전략 조직화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맥락에서 또 소화해냈던 게 있던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노조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고 그들이 어떻게 뒤흔드냐의 문제가 있고,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맥클리비는 좀 더 비판적인 논조이긴 했지만은 존 스윈이나 뭐 그 이후에 뭐 어쨌든 체인지 투 윈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흐름들은 저는 어쨌든 흔들어 놨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을 흔들고 어쨌든 새로운 노조 활동가들을 유입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노조 운동의 중요한 거점들을 작업장 안팎에서 만드는 건 되게 중요했다.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는 작업장 안의 거점들은 사실상 많이 없었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어쨌든 노조에 대한 보수적인 시선이 결국은 이제 노조 활동가들이 현장 출신들은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외부의 활동가들을 투입해야 돼. 먼저 이런 생각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닌주의와 엘리트주의가 저는 되게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국에서 좀 잘 얘기되지 않는 문제가 저는 리더십, 노조 운동의 리더십 문제, 혹은 이제 노조 활동가가 얼마나 조합원들에게 책임성을 갖고 조직을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런 이제 노조의 책임성,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실은 예전에 조동문 선생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전평 연구를 하시면서 조동문 선생님이 뭐 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은 전평 연구하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전평이 그 당시에 급속한 속도로 남한의 이 노동 대중을 조직할 수 있었던 힘이 결국은 이제 조합 간부들이 이 조합원에 대해서 노동자 대중, 그러니까 랭크 앤 파일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은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고 우리가 평조합원과 이런 평범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조 간부들이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미국 노조가 80년대 망할 때 망할 줄 몰랐거든요. 80년대 초반에.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대 어쨌든 잘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끊어진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막아내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케인즈주의자라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복지국가의 타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미국적인 버전이지만 그거에 대한 동의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공세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조합원들이 무너지고, 이게 결국은 계급 역관계의 어쨌든 중요한 이제 전환을 낳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결국 리더십의 문제는 평조합원
혹은 현장 노동자들에 대해 노조 간부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냐, 이제 이런 문제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세대 교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대 활동가들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사실은 현장 노동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힘과 경험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들이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 여론을 파악하고, 그게 예를 들면 때로는 되게 조합주의적이거나 실리주의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 아는 건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온 문제는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의 답은 인건비를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조직화 활동가 할 때 어쨌든 되는데,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가 전략조직화 활동가라고 데려다 놓고 원래 노조가 하는 다른 일상적인 기능의 일을 시켰다는 그 평가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략조직화 기금을 만들든 미조직 조직화 기금을 만들든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를 그 활동가 인건비를 정확히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마 그 활동가를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건가의 문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운수 노조도 최근에 그런 그 교육센터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들도 결국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간부로 교육해 내야지만 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든 뭐 2002년 뭐 그 예를 들면 그 뭐죠? 공공 파업이든 이런 걸 이제 역사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느냐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제 전략조직화에 인건비를 온전히 투자했던 미국 노조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이냐의 문제고, 저는 이제 그 뭐 좀 종교적인 비유라 죄송하긴 한데 이제 성경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가 쓰여진 거는 예수의 활동을 모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 보급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그 직후에 쓰인 게 아니고 이제 그 세대가 다 사라질 때쯤 해서 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운동도 이제는 뭔가 그 이후 세대의 어쨌든 교육, 조직화 이제 이런 문제랑 좀 불교 경전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좀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전략조직화 경험뿐만 아니라 미국 이제 노조가 망하는 어떤 경험 과정을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게 그 행위자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랬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안 망하려면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활동가를 배출해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조에 오기 전에 학생운동으로부터 배워오기엔 학생운동이 없어졌으니까, 혹은 뭐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진보적인 사회운동으로부터 배우는 걸 기대하기가 되게 힘들어진 상황에서 노조의 리더십들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뭐 꼭 돈을 해결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제 활동가를 기르고 또는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힌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하실 말씀? 저도 질문 드려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께서 그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이제 그 노조의 재활성화,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관련해서 어쨌든 그 학생들, 급진적이었던 학생 활동가들의 노동운동으로의 유입이 되게 어쨌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큰 차원에서 그러면 뭔가 그런 미국의 젊은 세대, 대학생들 20대들이 그렇게 급진화될 수 있었던 어떤 좀 구조적인 좀 배경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그 급진화된 그 대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대학 안에서 뭔가 그렇게 그들을 계속 조직해내고 뭔가 그들을 계속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으로 끌어내는 그런 어떤 기반이나 그런 조직이나 활동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일단 급진화의 중요 배경 중에 하나는 이민자나 유색인종 자녀들이 중에서 대학에 가는 비중이 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들이 어쨌든 백인들은 이미 자기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대학을 다녔다면은 처음으로 이제 대학에 간 세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 그리고 어쨌든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을 하셨으니까 그 Paying for the Party라는 책이 있거든요. 미국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름은 제목은 그 Paying for the Party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공립 대학을 연구한 책이에요. 그랬을 때 중산층의 자녀들과 노동계급 자녀들이 대학생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중산층 자녀들 중에 이제 그 상당수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동아리 활동을 왜 열심히 하냐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사교를 통해서 친구 아빠를 잘 알아야 인턴 자리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대학 시절에 방학 때 인턴십을 잘 해야지 결국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자본을 쌓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흑인이나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그 일종의 unwritten rule, 쓰여지지 않은 그 규칙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의 룰은 있죠. 그래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로스쿨에 가고 뭐 메디컬 스쿨에 가고, 실제 이민자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인 이민자도 내가 세탁소를 하고 뭘 하고 되게 고생을 했지만 너는 대학에 가서 의사가 돼야 된다, 뭐 변호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성공을 하면 좋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그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이제 대학에 와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면 대학 안에서 미국에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은 여성과 유색인종 교수를 뽑아라.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을 갖고, 가장 큰 압력 혹은 이제 중요한 입장의 차이는 뭐냐면은 백인 노동계급의 노동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어떤 과거의 백인 블루칼라 노동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을 상상해내지 않고 인종 통합적이거나 되게 인터섹셔널한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 기본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 문제, LGBTQ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예를 들면은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바리스타인데 그 주변에 있는 바리스타를 조직을 해서 노조 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급진주의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게 대학이고, 그래서 싫어하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건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남부에 있는 그 백인들 가족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동부로 유학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이런 그 급진적인 거를 물들어올까봐. 근데 이제 대학 자체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대학 주변에 미국에서 그 투표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대학 주변은 늘 높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예를 들면 한국의 80년대나 90년대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리버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레디컬들이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어쨌든 그런 거점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운동 얘기를 조금 하면은, 뭐 저도 이제 제가 그 봤던 이제 그 유학생활에 이제 봤던 얘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대학 주변의 지역에 이제 활동가들이 있죠. 근데 이제 60년대 반전 운동을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이렇게 피켓팅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지역사회 기반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서점도 하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그런 뭐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주요 그 인플로이어들이 있죠. 고용주가 있는데, 실제 이런 미국의 탈선화된 대도시에서의 주요 고용주는 오늘날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볼티모어 같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 소요는 어디서 발생하냐? 대학 내 예를 들면은 그 뭐 청소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있는 뭐 간호사들,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조 조직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노조를 조직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쨌든 노조 활동가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 정도 대도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실제 제 이제 대학원생으로 같이 있었던 학생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학생은 이태리에서 왔고 원래 이제 유럽에서 그런 학생 운동 같은 걸 하다가 왔는데, 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에서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대학원생 노조 조직하는 거 돕다가 이제 계속 그런 캠페이너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런 컨설팅 업체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요. 그런 조직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늘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일자리가 한국도 요즘 좀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데,
페이드 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당연히 생활은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좀 더 급여를 주고 노조 밖에 그러한 되게 NGO 형식으로 있는 그런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의 선배가 있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이제 그런 학생운동이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교사는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게 진짜 최근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있었던 대학도 원래 이제 SDS라고 했죠. 60년대 학생운동이 왜 뭐라고 그러죠? 일종의 이제 학생운동 조직으로서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 SDS가 다 사라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조항은 존재했었대요. 그래서 2010년대에 대학의 학생운동이 나오니까 우리 일단 그 SDS 조직을 좀 부활시키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규모면에 있어서는 60년대에 비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0년대처럼 뭔가 이렇게 전 대학 차원의 막 활동가 막 이렇게 네트워크 있고 조직이 돼서 막 이렇게 분출되진 않는데 여론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차이인데 왜냐면은 대학 자체의 구성원이 좀 더 다양해지면서 그런 활동가들이 나와서 뭔가 여러 주장들을 할 때에 어쨌든 새로운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고 실제 미국의 대학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자유주의 대학이잖아요. 미국 대학도 업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근데 그런 신자유주의 대학들도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사회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되게 그 포장하는 데 있어서 그 홍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볼티모어 시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막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인원은 TO를 해서 뽑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인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이들을 대학에 그 중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대학에 오게 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계속 이제 그 모델을 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진로를 찾아가는 걸 돕겠다. 그러니까 워낙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 근데 그게 뭐 유니버시티 커뮤니티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도 대학 역시도 그 많은 뭐 재단 뭐 갖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하죠. 우리 비슷하게 사들여서 부동산 투자해서 건물 짓고 그거 이렇게 임대료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어떤 신자유주의 금융화도 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뭐 그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실 그 대학조차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고 인종 갈등이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게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대학이나 한국의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거랑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새로운 경험들이 있는 게 좋은 거긴 한데 그냥 아까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미국이 갈 때까지 가서 그런 거기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더 하실 말씀? 예. 좀 사소한 질문인데 너무 재밌게 들었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아마존 이제 노동조합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미국 노동운동의 어떤 뭔가 이제 변화를 굉장히 상징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그 아마존 노조가 이제 저는 처음에 그게 흥미로웠던 이유가 이렇게 독립적인 노조로 이렇게 계속 가서 그걸 가지고도 약간 공방이 있었던 독립 노조로의 어떤 이제 길을 가야 된다 뭐 지금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노총으로는 안 되고 뭐 이런 비판들이 있다가 최근에 그 팀스터스에 가입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아마존 노조가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사실 뭐 한국도 라이더 유니언이 결국 공공운수 노조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이 독립 노조로는 좀 뭔가 전망을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운 아니면 좀 자원의 한계 그런 조직망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독립노조나 기존의 양대 노총 뭐 이런 것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이제 그 워커센터랑 노조 간의 관계가 물론 한국이랑 미국은 굉장히 다르겠지만 미국은 그 사회운동적인 노조의 어떤 전통 속에서 그런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논의들을 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노동자 센터에서 이렇게 조직한 사람들이 노조로 가입하고 그치만 그게 또 사실 노조가 엄청나게 많이 이들에게 자원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노조 가입으로는 많이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아마존 노동조합 관해서는 제가 더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있지는 않고 저도 그 정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인터내셔널 유니언에 가입하는 문제는 아까 잘 지적하셨지만은 한국에 예를 들면 라이더 유니언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공공운수에 가입하고 이제 이런 것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노조 내부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저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플랫폼 노동 조직화 관련해서 이제 늘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가 다 이렇게 외곽에 있어요. 네, 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그 미국의 루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화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하고 달리 그러니까 아마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 풀필먼트 센터, 데이터 센터가 계속 고용이 늘어나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그 유치전이 있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을 조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월마트 조직화는 그래도 월마트는 어느 정도 이제 배우지의 구매력이 있는 곳에 조직화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월마트가 생기면서 되게 이제 그 중요한 지역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가서 조직화를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플랫폼 노동은 미국의 이러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계속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되게 좀 고민을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예는 뉴욕이잖아요, 그죠? 이거 훨씬 더 좀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터들이 좀 이렇게 외곽에 흩어져 있는 문제를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들이 맞아요. 아마존 자본주의 얘기하고 뭐 코스트 오브 프리시핑 이런 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점이고 이들이 되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생각보다는 그 연구자들의 예측에 비해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조직화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자꾸 이게 오히려 한국의 뭐 예를 들면 라이더 유니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성공적인 사례로서 얘기가 되고 실제 이제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공급망 사슬을 조직하는 문제였고 또 이제 한국과 달리 한국은 쿠팡이라는 회사가 따로 떨어져서 이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면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제 조직화 시도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옛날 얘기로 치면 그런 거예요. 항만 노동자 조직화. 항만 노동자들이 여전히 되게 급진적이기도 하고 글로벌 조직이 있거든요. 예, 글로벌 조직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한국도 그런 의미에서의 예를 들면 화물연대가 발휘하고 있었던 과거의 그런 구조적인 힘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생산을 교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그런 그 항만 노동자들이 20세기 초반에 갖고 있었던 힘을 또 발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국제연대를 안 하고 있지 않죠. 실제 그런 연구도 있고 되게 좋은 사례기는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일 수 있고 또는 미국에서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게 수가 많은 만큼 각지에서 조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답이 없고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인터내셔널 유니언에 가입하는 미국에서 문제는 저는 좀 확실히 좀 그런 성향 문제, 폴리티컬 오리엔테이션, 정치적인 성향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예단하기 힘든 게 있어요. 예, 그런 활동가들의 관계를 모르고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9697 때 LA나 호주 항만 노조들이 그때 같이 연대해주고 그랬지. 네. 네. 그래서 미국의 항만 노조가 뭐 예전에 남아공에서 뭐 아파르테이트 문제가 네, 있을 때 뭐 네. 이렇게 선적 거부하고 뭐 네. 이런 것들도 있고 요새도 가끔 네. 네, 근데 좀 전쟁 났을 때도 예, 약간 미국에서 어떤 급진 노조의 상징처럼 되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선적 보고 자, 또 하실 얘기가 있던 거예요? 네, 뭐 있긴 있는데 10분까지만 합시다. 예. 나도 한 개만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세요. 저 정말 사소한 거라서요.
난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아니 이거 저기 한국 같으면 그러니까 조직화 모델 그러니까 업종하고 지역으로 이렇게 뭐 일종의 이제 뭐 양날개 이렇게 부르다는데 뭐 어쨌든 뭐 지역 본부가 있고 그 뭐 지역 차원에서 놓고 이제 지역 본부가 있고 이제 지역의 업종 그 조직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기엔 잘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 특히 이제 저기 조직화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제 산별 조직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막 지역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한 사업장을 놓고도 막 이게 5만 군데 있고 막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규약상으로 그 구획을 막 정해놓고 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잘 정리가 안 된다거나 내지는 뭐 지역 자체에서 이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결합된다거나 그런 모습이 좀 어려운 게 있고 이게 이제 그 현재 민주노총의 어떤 뭐 조직 유형이나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노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이제 뭐 조직화 모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작동을 하고 지역 본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업종 조직화, 업종이나 이제 산별 조직하고 어떤 식의 이제 좀 뭐 지위라든가 뭐 관계들을 좀 맺고 있는 건지. 굉장히 사소하네. 예, 전혀 안 궁금했는데 그렇게 들으면서 예. 그 저희만큼이나 그 어떤 분권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중앙에서 전략조직화가 투입될 땐 당연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가입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생적으로 일어나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학원생 노조다 그러면 이제 회의에 붙이죠 어디에 가입할 건지 예, 그러면은 뭐 그런 뭐 이제 제 기억에 보면은 뭐 트로츠키스트 활동하는 사람은 이제 뭐 그쪽 노조 뭐 가입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다수파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아니고 뭐 UAW를 할까 뭐 FT를 할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AW도 그 안에 그 대학원생 노조들이 꽤 많이 가입이 됐거든요. 대학원생 노조.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는 되게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노조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들이 있었던 노조들이 뭐 옛날에는 뭐 섬유산업 노조였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종 기반의 노조의 전통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업종이 바뀌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했을 때 산별처럼 어떤 사업장이나 뭐 이들의 어떤 대규모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 모아서 이들을 조직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처럼 예를 들면은 뭐 그 대원칙으로서 뭐 업종, 그러니까 뭐 산별과 지역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정도 아는 거라서. 예. 저는 이 미국의 종교적 흐름, 그러니까 뭐 70년대 이후에 뭐 보험주의나 뭐 이런 쪽들이 뭐 가면서 굉장히 보수화되고 이게 지금 이제 정치적 영향이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좀 챙겨 보신 거 있으시면 좀 예. 저도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아니어서 근데 네, 보수화된 거는 맞고요. 보수화되고 뭔가 이렇게 미국의 복음주의 백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가 공화당원이었다고 그렇죠. 실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리퍼블리칸 지저스라는 책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어쨌든 사고 체계에 대한 이제 연구고 또 실제 한국에 소개된 뭐 자기 땅의 이방인들이라는 그 혹실드라는 이제 질적 연구자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상하기 전부터 이제 루이지애나 주에 가서 티파티를 연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런 뭐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떤 무임승차자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어쨌든 문화적인 템플릿들이 있죠. 네, 문화적인 템플릿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건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뭐 심각해지고 특히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분명히
호소력을 갖고 그게 티파티부터 해서 이제 트럼프로 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네, 뭐 종교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미국 성공회를 다녔는데 미국 성공회가 분열을 한번 했는데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대요. LGBTQ를 이렇게 교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냥 백인 교회인데 미국의 성공회 백인 교회고 되게 이렇게 중산층들이 잘 사는데 제가 다닌 이제 교회는 LGBTQ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백인 남성 목회자는 다 게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어쨌든 그런 어떤 진보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그 척도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갈등이 훨씬 더 강할 수도 있겠죠. 예. 게이 아닌 백인 남성 교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목사. 목사. 예, 신부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신부.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 예, 이렇게 물론 이제 백인 교회이긴 했죠. 정만 씨 그런 걸로 웃는 것도 레이시스트적인 행동입니다. 저런 비시주의. 조심해야 돼. 미국 안 돼. 그래서 그냥 제가 진짜 작은 예를 하나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서 좀 확실히 이게 사회마다의 기준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뭐 돈 얘기를 좀 꺼냈었는데 그런 교회들도 예를 들면 워커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열려 있고 기부 문화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 박사 논문은 현대자동차로 하신 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뭐 비교 연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필드워크만 현대 걸로 하고 뭐 이론이나 이런 거는 뭐 미국 이런 뭐 새로운 이론 이런 걸 갖고 접근하신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후자가 맞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좀 쌓는데 기여하고 싶었는데 이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노동운동 역사도 그렇고 한국도 결국은 이제 소수의 어떤 급진주의자 내지는 어쨌든 전투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제 논문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운동 전통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그런 급진적인 소수의 활동가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이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조직화의 성공으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행위자 유인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미국 노동운동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 노동운동 역사도 결국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사는 건데 결국 남는 건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뭐 또는 노동운동의 어쨌든 집단적인 성과 그게 이제 문화로 남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저는 한국 다른 이제 노동사역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에도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되게 무슨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화롯불 피워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여서 이게 어디부터가 과학이고 어디부터가 역사인가 이런 생각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구조도 문제지만 사실은 행위자들의 역량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운동의 성패에서 중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망하면 우리 책임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세계화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우리 탓이 없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이 깔끔합니다. 자, 특별히 따로 더 하실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정리를 할까 싶은데 없으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예,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거를 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배운 게 있고 또 오늘 자리에서도 제가 좀 많이 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본업인 연구자로서의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예, 교수님들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바탕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자주 뵙고 또 일단 우리가 좀 재활성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모임들이 늘어나는데 저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참 도움이 많이 된,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 정리 좀 해가지고 우리 또 이후 후속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만한 이런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